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돈으로 만드는 과정, 그 매개체. 근데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돈으로 못 만들어요. 그러한 기술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확산시키냐는 거죠. CEO들은 DNA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회사의 직원들은 단백질이 돼서 같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성공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부작용이요? 어떤 부작용이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상품이나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이게 다 약간 비즈니스 모델처럼 보이고 사업 아이템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아이템이 될 것 같고 네.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창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뭔가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런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이후에. CEO 마인드가 생기셨군요. 좋은 건가요? 그럼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좀 세계 뭐 9위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단기간 내에 이뤄낸 우리나라지만 지난 30년간의 어떤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아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2000년대 IT 부흥기였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잘 보냈다면 지금쯤 한국에서 어떤 세계 10대 기업이 한 3개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이 시기를 약간 놓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급변하는 어떤 인터넷 세상에 감탄하고 즐기느라 어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제 지나간 기억은 놓아줘야 합니다. 예, 눈앞에 지금 곧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떠한 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전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겠죠. 다방면에서 대신할 수 있다. 네. 그 이세돌 구단이 네. 졌잖아요, 알파고한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바둑이나 체스는 어떤 절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이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참패했고 사실 저 AI가 발전하는 속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전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제 인생 영화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AI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맞아. 그게 이제 AI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AI가 인간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향상시키고 인간 자체를 지능화하는 그런 것이 AI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년, 25년은 인터넷 기술로 새로운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걸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나타났다면 지금부터는 AI 기술이 어떠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사례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리드입니다. 리드는 2014년에 창업을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자본금 3,800만 원, 150명 규모 회사가 이번에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것도 전설적인 한국 출신의 성공 투자자인 손정희 씨의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비전 펀드로부터 이제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2천억 규모면은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뭐 거의 대기업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2천억을 투자받았다는 것은 이제 회사 가치를 한 1조 정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보통 이제 유니콘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 가치가 1조 정도 되면 이제 유니콘이고 한국도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죠. 미국 얘기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도 아닌 그런 우리나라 토종 기업인데 이게 이제 가장 1등 공신이 뭐냐면 AI로 토익을 가르쳐주는 그런 산타 토익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어플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특이한 점이 있고 이제 다른 어플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6개 출시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뭐 몇 점 정도를 시험에서 실제로 맞을지 예측을 해준다고 하고 거의 내 예상 점수를 주고
그리고 읽기, 쓰기, 듣기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거를 예측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읽기가 부족해.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연습하면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되겠죠. 6개만 풀어봐도 그게 된다고요? 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오래 걸렸는데 맞추는 경우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틀린 경우 네. 그다음에 빨리 했는데 맞힌 경우 빨리 했는데 틀린 경우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럼 6개 치면 어떻게 되죠? 4에 6승이 됩니다. 4에 6승이면 2에 12승이고 그러면 한 4,000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력을 4,000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토익을 몇 점 맞을지 금방 나오죠. 6문제만 풀어봐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진짜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정말. 우리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보면 1번 풀고 2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그냥 네. 쉬운 문제를 계속 푸는 경우도 있고 네. 어려운 문제 계속 푸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앱으로 디지털 상황에서 하니까 6문제 일단 풀고 나면 저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이것을 미리 그 규칙을 짜놓은 게 아니라 선배들이 가놓은 길이 있잖아요. 1번 문제를 내가 굉장히 빨리 쉽게 풀어서 정답을 냈다 그러면 바로 2번이 아니라 다른 데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읽기는 잘하지만 보통 듣기는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틀리는 분야가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틀린 문제를 추천하시겠어요? 맞힌 문제를? 틀린 문제. 틀린 문제를 추천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두 분 다 엄격한 선생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리드 산타 토익을 쓰면 계속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거예요. 앞서간 선배가. 근데 여러분들 그걸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그런 거 이제 안 선배보다 물어봐. 나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저랑 또 가장 비슷한 사람을 또 찾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거죠. 와,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뭐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법적 이름으로는 처음에는 협업적 네. 필터링이라고 그래서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 아마존, 넷플릭스, 왓챠에서 나는 뭐 액션 영화를 좋아해, 나는 로맨스 영화는 싫어해, 뭐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본 영화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평점도 비슷하게 준 사람의 다른 영화를 추천하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비슷한 실력의 사용자가 그냥 계속 틀릴 만한 문제를 하는 내가 거죠. 약한 것만 이렇게 계속. 네, 그러니까 실력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토익 공부할 때 빨리 올라가야 어디로 가는 거죠? 취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AI 회사가 많은데 이걸로 돈이 되는 분야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토익 점수가 취직과 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옛날처럼 바보같이 반복적으로 쉬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한 문제로 빨리 점프하게 해서 되게 이제, 효율적이다. 빨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돈이 되는 거죠. 내가 취직을 하는 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런 신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스포츠에서도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 회사예요. 네, 먼저 영상을 보시죠. 그렇지, 그렇지. 아, 저 축구 자주 보거든요. 그럼 이거를 분석해서 뭐 어느 팀이 이기는지 이런 거를 알아봐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로 데이터를 줘서 그 감독이나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경기에서 뭐 예를 들어 아, 뭐가 부족한지. 공격 구역이 이쪽에 시중되어 있다, 혹은 이쪽에서 패스를 많이 뺏겼다. 아, 이런 것들을 와우. 이 비프로 컴퍼니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독일의 함부르크로 갔어요. 지금은 이제 영국 런던의 축구의 종가인. 아, 프리미어리그. 예, 그래서 해외 진출 3년 만에 명문 구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 손흥민 선수가 또 뛰었었던. 예,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 그다음에 이제 뉴캐슬 프리미어리그 이런 세계 12개 나라의 700개 이상의 구단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입니다.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 강현욱 대표가 독일로 갔는데
이제 비인기학과를 들어가서 자기가 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코딩을 배웠대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근데 이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 축구 그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가 겨우 축구를 하는데 코딩으로 결국 경기 기록을 이제 하는 걸 하다가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장에 3대의 카메라를 붙여요. 그러면 이제 한 경기장을 이렇게 부분 3개로 찍고 그거를 이제 90분 영상을 합치고 이걸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그 인공지능이 그걸 다 할까요? 분석을 완벽하게? 완벽하게는 못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 빅프로 컴퍼니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랑 협업을 해요. 이거 완벽하게 AI가 할 것 같지만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구 매니아들이 같이 협력을 해요. 그럼 축구 매니아들은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즐기면서 AI가 실수한 부분은 보완하면 AI는 또 사람이 고쳐주면 그 데이터를 반영해서 또 AI가 점점 고도화되고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협업을 해도 어찌됐든 간에 그 AI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술은 많이 그 코딩을 배우고 좀만 배우면 쉽게 알게 돼요. 마치 20년 전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되게 쉬운 거였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이걸 돈으로 만들어내지? 사회에 어떠한 진통제를 어떻게 공급하지? 어떤 고통들이 있지? 우리가 보통 기술이 유행하고 기술이 맨날 언론에 나오고 하지만 세상의 문제들은 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그런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일부 리그 팀에는 이미 사람 전문가들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체하기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처음엔 AI가 걔보다 못하죠. 근데 6부 리그 팀에는 그런 고급 전문가가 기록관이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이걸 안 돼 써보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들어가고 그 6부 리그 팀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팀이 이걸로 전략을 잘 짜서 4부 리그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입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지금 700개 구단이 사용하게 됐고요. 이 시스템을 예,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이 침체된 이 와중에도 2020년 6월에 알토스 벤처 등으로부터 약 120억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누적 투자 유치금이 약 240억. 처음에 유럽 진출 당시에는 9명이었던 직원분들이 이제는 7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의 어떤 구글이 되겠다.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 취준생들도 아셔야 돼요. 예, 비즈니스 모델 탄생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과학자랑 똑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 뭐냐면 가설을 먼저 세워요. 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는 거죠. 뉴턴이 사과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을 만든 거거든요. 그때 모든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걸로 실험을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가설이 없으면 현상을 봐도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창업가들은 늘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할 거다라는 그 가설을 가지고 계속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내 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유명하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마켓 예. 새벽 배송. 그 저 그거 장 안 안 써봤어요. 장 안 보세요?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다 챙겨주시나 봐요. 요리 안 제가 하시면 요리 안 해먹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예, 정말 좋아요. 이 마켓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창업하게 됐냐면 이제 김슬아 대표가 남편이랑 같이 이런 마트에 가서 쇼핑하다가 좀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건강 위주의 식품을 사고 싶은데 찾기가 또 어렵고 또 바쁜 자기가 굉장히 쉽게 집에서 주문할 수는 없을까. 이런 어떤 불편,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지금 뭐 이베이라는 회사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사실은 오미디아르라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인데 여자친구가 그 사탕통을 수집하는 게 취미였던 거예요. 근데 사탕통은 사탕을 먹어야지만 사탕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탕통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탕을 같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사탕통만 어떻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중고 상품을 서로 또 가격을 또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사탕통이라는 거 어떤 사람한테는 그건 무료로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어떤 계속 관찰하면서 이러한 사업 모델,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거라는 가설을 계속 만들면서 그걸 계속 정교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게 그래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학부 전공부터 박사 학위가 다 경영과학인데 그래서 저는 과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영도 과학인 거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계속 이론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AI를 마냥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끼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파트너로 오히려 같이 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예전에 인공지능 회사다 하면 투자를 받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 회사다만 가지고는 투자를 못 받아요. 인공지능 회사인데 내가 사회에 어떤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서비스. 그래서 나는 기술을 모르는데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팔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 그러네요. 난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팔아줄 사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제품과 기술과 서비스와 콘텐츠가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만든 사람들은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그거를 잘 전달해 줄 사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냐. 그건 설득 기술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대화 기술. 여러분들은 면접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제공하면 어떤 형태로 어떤 가격으로 제공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쓸 것인가. 오히려 기술은 변하는 거고 그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그것이 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시는 결정을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러면 AI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도 좀 블루 오션일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 시대에서 상상치 못했던 회사들이 나타났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바꿔놓은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AI 기술로 인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것이죠. 아마 취준생들은 늘 쳐다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잡코리아랑 사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인구직도 새롭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AI 회사인 원티드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잡코리아랑 사람인에는 뭔가 이렇게 구인구직을 이제 기업 관점에서 올려놓으면 지원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막 100명, 수십 명을 다 이력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좀 검토했는데 안 나오면 좀 의욕이 떨어지죠. 또 구직자 입장에서도 여기저기에 다 이력서를 넣는데 연락이 안 오면 또 속상하지. 의욕이 떨어지죠. 그 뭐냐면 구직자는 있고 구인 기업은 있는데 매칭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원티드랩이라는 회사는 이걸 AI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그죠? 이 사람의 이력서와 그다음에 우와. 여기 구직 공고 이것도 다 글로 써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그럼 이거를 다 사람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AI가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직 공고와 그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결합해서 매칭이 될 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는 거죠. 예전에 잡코리아나 사람이는 광고형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직 공고를 올리면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성사가 된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고하는데 그다음에 지원하는 돈을 받는 거라면 이제 원티드는 성사가 됐을 때만 돈을 받아요. 근데 이제 성사가 됐을 때 돈을 받는 회사가 뭐죠? 흔히 말하는 헤드헌팅이죠. 이제 헤드헌팅이 이제 뭐 수수료가 좀 높아요. 막 3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의 30%. 뭐 이러니까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고 구직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좀 많이 낮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티드랩으로 취직이 됐어도 숨기고 싶겠죠. 왜냐면 수수료를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떤 또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를 넣냐면 이 사람이 취직하고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원티드랩에다가 내가 당신 덕분에 취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원티드랩이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50만 원을 취직한 사람이 줘요. 우와. 취직 축하금으로. 그리고 원티드랩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 서비스 덕분에 어떤 사람이 취직한 지 3개월이 지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덕분에 취직됐죠? 3개월 잘 일하고 있죠? 이제 수수료를 내세요. 지불하세요? 네.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와.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거래를 시작했을 때의 비용을 줄이는 탐색 비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일은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그것이 완결될 때까지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누가 거짓말했는지 잘 찾아내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대신 수수료를 줄여주고 광고 수수료를 또 줄여주고 하는 형태로 해서 AI 기술이 새로운 불가능했던 구인구직의 형태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없애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강연 들어보시니까 이런 어떤 상상만 했던 신기술로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내가 생각해본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전 아까 그 토익 어플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학업적으로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장단점. 왜냐면 사실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기계가 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면 어떨까. 너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니까 뭐 이걸 더 분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나를 이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체중을 한 7, 8kg 줄였어요. 다이어트. 왜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 뭐였냐면 체중계를 그냥 매일 쟀어요. 그래서 목표 체중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냥 제가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체중을 그렇게 유지하고 나서 한 5개월 이상 지났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인바디 같이 다른 걸 또 측정하는 게 필요해요. 체지방이나 이제는 근육량을 늘린다던가. 그럼 그걸 측정하고 다시 그거를 또 향상시키는 방법을 내가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의 데이터를 잘 측정하고 이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그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혜림님이 그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걸 만드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음악이 나왔을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이걸 어떻게 부를까 또 어떻게 공연을 할까도 고민이 되지만 그 음악을 상징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항상. 근데 이 음악과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는 뭘까? 어떤 분위기가 재밌다.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 세상엔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뮤직비디오와 음악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음악과 어울리는 영상엔 이런 것들이 있었다를 좀 참고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그럼 회의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걸 찍을 때 혜림 씨도 아시겠지만 온 회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게 어울린다, 이게 이거 어울린다. 근데 이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게 있진 않았을까?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말 그런 걸 AI 도움 많이 교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보카도 모양의 팔걸이 의자를 그려줘. 이러면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보카도 모양의 팔걸이 의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에 검색되지 그게 무슨 않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과일, 토마토 모양의 팔걸이 의자. 예를 들면 이런. 근데 그런 걸 싹 그려주는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잘 그리기도 하고 못 그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못 그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근데 그중에 괜찮은 게 나오면 채택하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이 되는구나. 성규님이 어떤 가사나 노래를 불렀어요. 얘가 듣고 나서 이거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한번 그려봐. 해봐. 그러면 초안을 영상을 표현해봐. 초안을 만들어요. 우와, 그러면 대박. 기획자들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기획자들이 일을 시키는 AI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뮤직비디오 클립을 만들기도 하고 어디서 검색도 해서 이거 막 조합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AI로 나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많이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샘솟고 거기서 좋은 회사가 발견되면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 사장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 건데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거고 당신은 이게 필요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갖게 된다면 저는 진짜 당장 구매할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신기하고 이런 게 생기면 진짜 앞으로 회의실에 그런 AI 기계와 함께 회의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 강의도 네.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네. 또 데이터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된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니까 너무 기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기쁘신가요? 그럼요. 이런 게 기쁨이죠. 삶의 기쁨이죠, 정말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회사들이 또 도태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갈 것인지 계속 경쟁력을 가질 예, 것인지. 그런 사례, 그런 것들도 또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똑똑한 방법을 찾는 사람이 취업을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기업에서만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될 때 많은 분들이 음악 산업이 망할 것이다. 여기 리스트 예시만 봐도 벌써 제가 쓰고 있는 게 여러 개 보이네요. 심지어는 카카오가 지금 아예 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거든요.